자, 여러분 이제 근현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시기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은 일은 없습니다. 이제 뭐 배우는 건지 아세요? 망해가는 과정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파트를 전공했는데 이 파트를 전공하는데 초반에는 좀 많이 좀 꺼려졌었어요. 뭔가 해갖고 좀 기분이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어두운 것만 배워가는 거거든. 근데 역사라는 것은 좋은 기억만 가지고 역사 속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나쁜 기억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울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중요한 파트가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도대체 조선이 어떻게 했길래 이 꼴을 당한 거죠? 그 얘기 한번 해볼까? 조선은 15세기 때 뭐를 했었죠? 국가를 만들고 있었죠. 국가 만드는 게 체제 정비하고 뭐 내부 세력들 정비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이런 거 있다 그랬었죠. 조선은 시작할 때부터 여기 사람이 누구 있었다고요? 여기도 관료 있었다 그랬었죠. 누구였었죠? 관아파와 살인파가 있었다. 자, 이랬다가 살인파 애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라고요? 15세기 말부터 16세기 들어가면은 얘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들의 사고방식이 좀 독특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신앙. 이거였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나라를 뭐로 바꿨다고요? 원래 저 시기 때는 다 그랬어. 저 시기 때는 온 세계가 다 뭐였었다? 종교국가였었거든. 근데 그거를 조금 좀 일찍 벗어나거나 아니면 그거 외에 다른 가치도 공존했었다면 좀 낫을 텐데 저게 완전히 모든 걸 했었단 말이야. 다 장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진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언제쯤 이게 끝났답니까? 진출이? 선조 때쯤 끝났다고 봐요. 선조 때쯤 진출이 끝나고 나서 애들은 지역 애들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배운 내용이 달랐었거든. 올라간 걸 보니까는 선조 때쯤 이게 뭐를 하기 시작하더래요? 훈구 없어지니까 얘들이 자체 분열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선조 때부터. 그렇죠? 그 자체 분열하다가 쟤들이 이제 막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전개된 게 언제라고요? 17세기 인조 반정 이후에 이제 붕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는데 붕당 정치 전개와 더불어 이 시기를 이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신앙 국가의 시대로 접어든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해? 예의가 제일 중요하다. 오로지 뭐가? 명분이라는 게 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치 이념이 됐다는 겁니다. 이 명분 같은 거 따질 때 얘들이 이제 뭐는 고려하지 않았다고요? 민생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야. 민생은 내팽개쳐졌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가 명분 따지다 이놈들이 실수 한 번 한 게 뭐였었다고요? 현종 때 뭐였었다? 장례 논쟁이었었다고. 장례 논쟁. 아시겠죠? 자, 여기서 한국이 변할 수 있는 카드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었냐면은 16세기 말과 17세기 초반에 선조 때쯤에 있잖아요. 북인 그룹에서 기독교를 처음 들여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기독교를 언제 받아들였느냐가 이걸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계기였었는데 그 계기마다 다 놓쳤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는 그냥 학문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신앙이 아니라 북인이 처음 들여왔다라고 해요. 자, 인조 같은 꼴통이 있었지만은 인조 아들은 또 안 그랬다 그랬었죠. 인조 아들이 포로로 끌려갔었는데 이 사람은 뭐 했었다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만났었단 말이에요. 누구였었죠? 소현세자. 두 번째 기회였었어. 어차피 뒤시기는 서양이 동양을 침략하는 시기였었으니까 서양을 조금 일찍 만났다면 변화의 가능성 혹은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나았을 거라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기대할 사람이 누구였었죠? 현종 때 실수하느라 이제 누가 주도하기 시작한다? 숙종 때부터는 왕이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는 되게 많은 사건이 있었죠. 칼부림 났었죠. 그 칼부림 싫다고 이 붕당 이 새끼들 다 없애야겠는데 한 게 뭐였었죠? 영정조 때 많은 개혁을 펴가는데 자, 그중에 정조 때 또 한 번의 가능성이 있었다는가. 마지막 가능성이. 누가 기독교를 들여올 가능성이 있었다고요? 남인한테 있었다는 거야. 남인한테. 이때 기독교를 받았었으면은 그래도 뭔가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됐거나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은 됐었을 거라는 거지. 근데 너무 적었다는 거야. 주류가 아니었었다는 거야. 주류가. 왕이 받쳐주니까 그나마 좀 있었던 거지.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였었어요? 남인 내에서도 이걸 어떻게 바라봤다고? 위험하다고 바라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류로 뜨는 데 있어서는 어땠었다고요? 너무 많은 한계와 제약이 있었다는 거지. 어쨌든 남인이라는 기대가 한 번 더 있었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우리 조선은 놓쳤어요. 아시겠죠? 놓친 채로 처음 만난 놈 새끼가 누구였었죠? 일본이었었단 말이야. 일본은 서양의 문물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주변 국가로서 영토 욕심이 있어갖고 온 놈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전파받으면서 우리도 같이 발달하면서 뭔가 면역력을 키워가는 게 아니라 면역력을 키워가기 전에 그냥 덥석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었다는 거. 그 얘기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정주의 정치 실패가 그 뒤에 뭐로 이어지게 된 거죠?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완성하지 못하고 끝냈다는 게 뭐로 이어졌다고요? 막장 시대 세도 정치를 열게 된 건데, 세도 정치는 그냥 국가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그냥 누가 있다? 소수의 사익을 추구하는 가문 몇 개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진짜 막장이에요. 쟤들이 왕까지 지들이 막 좌지우지하고 했었는데, 순조 아들이 정조를 그렇게 닮은 친구가 있었거든요. 효명세자라고. 정조하고 이미지가 되게 닮았었대. 그리고 실제 정조하고 되게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개혁 정치를 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뭔가 조선이 좀 살아나는가 싶었단 말이야.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3년 만에 뒤져. 개혁 정치 피다가. 그것도 끝나고. 그 젊은 친구가 죽다 보니까요. 그 아들, 아주 어린 애가 왕이 되는데 8살짜리가 왕이 돼요. 그때부터는 이제 막상이에요. 그 헌종인데, 헌종이 왕이 되고 나서부터는요. 더 휘둘리는 거야. 이제 아주 애니까. 더 휘둘리는데 헌종이 되게 잘생겼었대. 이 친구가 궁궐에 궁녀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았었고 궁녀들하고 데이트를 그렇게 많이 했었대 걔가. 근데 애새끼가 아들이 없이 죽은 거야. 그게 그렇게 많이 데이트를 했는데. 그래서 왕을 찾아야 되잖아. 근데 이 세도 가문들은, 이 새끼들은 나라에 안위는 걱정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들한테 위해만 안 되는 왕이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병신 같은 왕을 찾아요. 다루기 쉬운 왕을. 세상은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쟤들은 나라는 관심도 없는 거야. 그냥 자기 권력만 지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고로 병신 같은 애를 찾는데요. 왕족 중에 지금 왕들이 힘이 없으니까 왕족들은 재수없으면 여기저기 얽혀갖고 그냥 무슨 모욕 사건으로 뒤지는 경우들이 있거든. 그런 걸 피해갖고 그냥 농사 짓고 있던 왕족이 있었어요. 강화도 가갖고. 그 농사 짓고 있었던 애를 찾아갖고 불러온다. 뭔지도 모르고 왜요 하는데 그냥 한 거야. 그냥 왕이 된 거야. 뭘 알겠어 걔가. 철종인데 진짜 아무 상식과 능력 없이 아무 준비도 안 된 애가 왕 돼갖고 그냥 허수아비처럼 휘둘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 친구도 그런 분위기였어서 그런가 또 애 없이 이제 또 죽은 거야. 그러니까 또 찾아야 돼 등신을. 등신 찾기 선발대회를 또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에 관련된 설화가 유난히 많거든. 그 안동김씨 상가집에 가갖고 뭐 음식을 얻어먹었다거나 안동김씨 세도가의 가랑이 밑을 기어갔다거나 오줌을 받아먹었다거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많은데 다 가짜일 겁니다. 유난히 그런 소리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신을 최대한 낮췄다는 아마 그 상황을 말하는 걸 거예요. 그게 누군지 아시나? 그 흥선대원군이야. 근데 흥선대원이 40대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왕으로 낙점 안 시키고 그 사람의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10대 아들을 왕으로 낙점시켰던 거예요. 12살짜리를. 그래서 철종 다음에 조선의 1등 등신 그다음에 누구다 그게 고종이었었다고. 그러니까 고종이 어렸었기 때문에 한 60여 년 동안에 1800년부터 1862년 동안에 최악의 국가 시기를 맞이하고요. 정말 떨어질 수 없을 만큼 떨어질 정도로 떨어진 시기를 맞이하고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여기서부터 고종이 즉위한 시기부터를 우리가 개항기로 빼갖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고종이 즉위했는데 어리니까 누가 대신 통치를 해줬다고요? 아버지가 대신 해주는데 이거를 흥선대원군 집권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집권하는지 아시나? 한 10년 집권합니다. 흥선대원군 있잖아. 이 사람이 집권하고 난 뒤에 숨겼던 발톱을 쫙 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하자마자 바로 발톱 피고 누구를 공격하게 해요? 안동김씨 박살냅니다. 그러니까 안동김씨는 예상치 못한 일격을 맞은 거야. 준비를 못하고 맞으니까 걔는 날아갔어요. 그래서 대원군이 뭐는 없앴다고? 세도정치는 없앴어요. 근데 생각지 않은 변수가 생겼다. 대원군이 있잖아요. 다시는 외척을 만들지 않으려고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누구랑 결혼시켰는지 아세요? 고아랑 결혼시켰거든. 고아랑 외척 안 만들려고. 근데 그 고아가 정치 고단수였었어요. 누군지 아시나? 그 명성황후 민씨야. 조선의 왕비 중에 민씨들이 많았었거든요. 흥선대원의 와이프도 민씨야. 그 여주민씨, 여흥민씨. 흥선대원군 와이프한테 그 당신네 집안에 괜찮으면서 좀 떨어진 애들 없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추천받아 한 건데 이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잡아먹는 사람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던 거야. 고종보다 한 살 연상의 여인을 구한 건데 이 여인이 정치 수완이 타고난 사람이었었나 봐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아빠가 아웃돼요. 그 세조정치는 일단 안동김씨는 박살내놓고 대원군도 몰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누가 정권을 잡게 된다?
그 민씨가 자기 그 사촌의 뭐네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이제 자기 세력을 만들거든. 그래서 안동김씨 세도기에서 그냥 여흥민씨 세도기로 바뀐 꼴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한테 나아지는 게 단 한 개도 없었던 거야. 이렇게 대원군이 즉위해갖고 일단 이 사람의 지금 지상의 목표는 뭐다? 국가의 체제를 다시 복구시키는 겁니다. 그 대원군이 어느 정도는 복구시켜요. 일단 뭐를? 세도 가문 박살내고요. 왕권을 어느 정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뭐도? 민생에 대한 정치도 대충 어느 정도는 좀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혀 생각지 않았던 누가 팅 등장하면서 며느리가 등장하면서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몇 년밖에? 10년밖에 못하는데 그 고종이 성년이 됐어요. 20대가 됐으니까 명분이 없어서 사실은 더 이상 섭정할 명분이 없었단 말이죠. 그때 유생 중에 하나가 당신 왜 계속 있느냐 내려가라 하면서 결국 하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라이벌이 외척이 하나가 있고요. 또 누가 있냐면은 세도 가문 박살내다가 이 사람이 영종조 때 했었던 개혁을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조선의 이제 마지막 개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약화시켰을까? 사림들, 사족들하고 싸웠겠죠 또. 그렇죠. 세도 가문이나 사족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족도 적으로 만든 거야 이 사람이. 그 사족들 중에 하나가 대원군을 깐 겁니다. 왜 당신이 정치를 하십니까? 아들이 왕인데 그것도 아들이 성년 되는데 왜 지금까지 계십니까? 내려가세요. 근데 할 말이 없어. 그냥 화딱지 안 하고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대원군 집권기가 끝나고요. 고종은 20대가 된 고종은 아빠하고 생각이 달랐어요. 이 대원군이 집권했을 때 외국 세력들이 되게 많이 쳐들어왔었거든요. 이때부터는 대외 관계가 좀 색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이제는 대외 관계가 누구로 나타난다?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게 돼요. 자, 고종은 이 서양 세력들을 무조건 막자는 입장이었었는데 고종의 생각은 달랐어요. 한번 좀 만나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고종은 나라를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서양 세력들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문호를 개방할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요. 일본이 군함 끌고 와서 우리를 강제 개방시킵니다. 일본의 강제도 있었지만은 고종의 생각도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고종이 주도하니까 알았어. 문 열어줍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외국 세력한테 문을 연 이제 시기가 되는 겁니다. 요거 혹시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조약을?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땅에 외국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서양인은 아니지만 서양인의 냄새를 묻혀온 애들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양 세력과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접촉을 하게 되는가. 이제 다 놓치고. 그러니까 서양 세력과 접촉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코스는 기독교와 접촉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먼저 자리 잡았다면은 되게 완충제가 됐었을 건데 다 놓치고 하필 재수없게 누가 일본 놈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접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본 놈은 와서 물건 파는 게 목적 다게요? 아니면은 주변 국가로서 우리 영토에 대한 야심을 가지고 온 거게? 야심을 가지고 온 거라 일본의 진출은 우리한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아시겠죠?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몇 년? 1876년. 여기서부터 정확히 몇 년 걸린다고요? 우리가 일본한테 잡아먹히는데 34년 걸리는데 우리가 조선 후기 때 신한국가로 가면서 나라가 완전 바닥까지 떨어질 때 일본은 그때부터 쭉 치고 올라가고 이제 우리랑 수준이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성장을 했어요. 이미 달라져 있었어 조선 후기 때는. 그래서 그 격차가 커지고 있었는데 그 격차가 결국은 일본한테 잡아먹히는 일로 가게 됐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 일본한테 해방되고 한국 전쟁까지 겪으면서 완전 잿바닥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년 내에는 한국은 전혀 재생을 하지 못할 거라는 평가를 아주 그냥 실컷 받았었어요. 재생불능이라고. 근데 한국 민족이 정말 대단하긴 대단한가 봐요. 그 잿더미 위에서 지금 세계 10대 강국까지 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 11에 이제 들어가네 마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거는 진짜 감격할 만한 사건이에요. 일제 강점기를 지켜봐도 일본 놈들한테 매질 맞으면서 그런 상태로 살았던 걸 지켜보더라도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고 나서 완전 이 나라가 잿더미가 됐을 때도 지금 이 상황은 이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진짜 감격스러운 사건이라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전 세계에서 있잖아요.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나라가 없고 이걸 동시에 이렇게 빨리 이룬 나라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도 있잖아. 민주화나 산업화 중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두 개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두 개를 다 동시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되는데 여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전 세계가 서양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서양의 충격을 지금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면역 체계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거는 진짜 외계 충격이란 말이야. 외세가 들어오는 거는. 그 외계 충격을 미리 우리가 저 면역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본은 그게 있었단 말이야. 일본은 이미 임진왜란 전에는 5개 서양 국가가 교류하고 있었고 임진왜란 후에도 있잖아요. 네덜란드 다 쫓아내고 이제 하나만 남겼는데 네덜란드하고는 계속 교류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의 3대 학문 조류가 하나, 그리고 걔네 국화, 그리고 양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양학, 서양학. 그러니까 걔들은 완충이 되고 있었단 말이야. 면역 체계가 돼 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걸 충격을 받았을 때 좀 완화시킬 수 있었단 말이죠. 우린 약했어 그게. 이 바이러스 한 방에 날아간 겁니다 그냥. 이때 들어온 이 바이러스는 면역 체계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안 좋은 거야. 차라리 직접 서양이 들어왔다면은 뭔가 우리도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서 우리도 좀 변해가면서 면역 체계를 좀 키울 수도 있을 건데 특히 나쁜 놈이 들어온 거야 이게. 얘는 생각 자체가 뭐하러 들어왔다고요? 서양 애들은 물건 팔러 들어와서 좀 이문이나 남겨먹으려 했다면 얘는 뭐다? 영토 자치 욕심 싸고 왔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얘가 뭘 요구했는지 그것도 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강화도 조약 체결했는데 이렇게 충격을 받았으면 우리도 뭐 해야 되죠? 이제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되죠? 변해야 되죠. 근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 고종훈 지가 이거 오케이 한 거잖아. 오케이 했으면 진짜 변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 그냥 그대로 있었어.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에 뭔가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변화가 없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할 사람이 있어야지. 왕이 혼자 할 거야? 지가 나가서 뭐 물건도 팔고 뭐 이렇게 할 거야? 사람이 없었어. 한번 보세요. 강화도 조약 체결 당시에 사람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누구 있었게? 사족. 여기 누구 있었게? 사족. 이 사족들은 서양 세력들을 받아들인 사람이게 안 받아들인 사람이게? 이 사람들은 이단을 배격하는 사람들이에요. 서양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운동을 벌이냐면요. 서양 배격 운동을 벌이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척사라고 해요. 척사. 사악한 걸 물리친다. 이단을 물리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서양 세력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거를 막아 세우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신앙인들은 끝까지 골치야. 끝까지. 근데 쟤들이 좋은 역할을 한 것도 있거든요.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세요? 나중에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됐을 때 항일투쟁에 선봉에 쓴 사람들은 또 저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욕을 못해. 뭐라고? 여기서까지는 뭔가 우리 면역 체계를 좀 받아들이는데 계속 장애물이 됐다면 나중에 정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또 제일 많이 나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라 뭐라고 욕을 못해. 욕을. 되게 애매한 존재야. 하여튼 이게 뭐가 없다 지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고정 답답한 거야. 자기는 변하고 싶은데 애새끼들 따르는 새끼들이 있어야지.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게. 근데 있잖아요. 이제는 정말 변해야 된다라는 충격이 하나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아시아에는 국가가 얼마나 되죠? 아시아? 유럽은 국가가 되게 많잖아요. 엄청나게 많거든. 근데 동북아시아는 국가가 몇 개 있고요. 여기도 국가가 좀 많으면은 각각 합종 연행도 하고 누가 편이 됐다 면이 됐다 뭐 동맹도 맺었다 이렇게 하면서 힘이 작으면 몇 개 뭉쳐갖고 이 힘을 만들어가기도 할 텐데 여기는 국가 몇 개 있게? 딱 3개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이 한반도가 처한 위치가 참 그래. 근데 거기에 오키나와라는 나라가 독립국가로 있었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걸 유구국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독립국이었었어요. 독립국인데 얘를 1879년에 일본이 일본으로 편입시켜버려요. 이걸 보면서 일본 놈들의 본심이 뭐구나라는 것을 이제 동양 사람이 알게 된 거야. 중국도 충격을 받고요. 한국도 충격을 받아요. 야, 일본 놈들의 생각이 좀 저런 거구나. 이거 방심하고 있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충격을 강하게 받게 돼요. 그래서 오키나와 병합이라는 이 사건이 한국이 변해야 된다는 생각을 강하게 아직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동아시아를 요동치게 만드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생각도 크게 변하게 되고 조선의 생각도 변하게 되는데 중국은 그래. 지금 이거 들으세요. 나중에 채워넣을 거야 다. 중국은 지금 서양 세력한테 엄청 털리고 있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 신경 쓸 처지가 없었어. 지도 털리고 있었기 때문에 막 와서 뺨때기 때리지 죽탱이 때리지 않으니까 뭐 없었단 말이야. 강화도 조약 체결할 때도 별로 간섭을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 변해. 조선 정치에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불개입 정책에서 개입 정책으로 바뀌게 된 게 저때부터입니다. 조선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지식인들이 내세운 정책이 2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의견은 이거였었습니다. 그냥 조선에 총독을 보내서 우리가 조선을 그냥 바로 잡아먹자. 그냥 식민지를 만들자. 이 한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야, 이 병신아, 우리도 지금 죽겠는데 우리가 무슨 식민지를 만들어. 우리가 뭐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건 안 되고. 적어도 일본 놈한테만 뺏기지 말자라고 해갖고 내세운 게 뭐냐면요. 조선을 일본이 독점하지 못하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중국이 잘 쓰는 EEJ 정책을 내세우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다른 나라를 많이 소개시켜 줘 갖고 일본이 조선을 적어도 뭐는 못하게 독점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두 가지 안이 있었는데 뭘 택했는 줄 아세요? 그 중에 방금 말했잖아. 이거는 어렵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뭘 택했다? 조선한테 뭐를?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많이 소개시켜주는 이런 정책을 취하면서 조선에 개입을 해나가기 시작해요. 오키나와 병합 이후에. 아시겠죠? 조선은 뭐 하기 시작해요? 대사관을 계기로 이제부터는 이제 정말 변해야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근대화 정책을 처음 펴나가게 되는데 그 근대화 정책을 처음 피게 된 게 188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1880년이라는 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시간이 돼요. 이때부터 뭐 하기 시작한? 야, 아깝다. 선조 때 그때 뭔가 변화가 있었다면은 그래도 뭔가 조금 달라진 게 있을 텐데 소현세자가 왕이 됐다면 본인 힘은 들었겠지만 그래도 뭔가 흔적은 남기고 갔을 텐데 그리고 씨앗은 뿌릴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독교라는 것도 이게 종교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되게 열심히 노력해갖고 많은 세력을 만들려 했을 거란 말이지. 금방 이게 무너지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도 조금은 다양한 사상 체계를 좀 가지게 됐을 건데 면역을 일단 맞고 준비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게 좀 아쉬운 거야. 남인이 좀 잘 됐다면은 그때부터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았을 텐데 다 놓치고 몇 년도에 1880년에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제 노력하는 건데 어쨌든 꽤 노력을 하긴 합니다. 근데 그 노력으로 따라가기에는 누구의 힘이 너무 컸다고? 일본의 그 침략과 일본의 그 노림수가 너무 컸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집니다. 그러니까 80년에 처음 한 게 뭐냐면요. 일단 이 고중에 지금 최고의 목표가 뭐냐면은 여기다 지금 누구를 채워야 된다? 자기랑 같이 일할 사람. 이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개화파라고 합니다. 척사파 말고요. 이 사람들과 대립할 사람. 바깥으로 문호를 열고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일 사람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걸 키우기 위해서는 뭐를 먼저 보내야 된다? 해외 나가서 구경을 좀 하고 오게 해야 돼. 그래 보낸 게 뭐냐면요. 2차 수신사라는 걸 보내게 되는데 수신사의 뜻이 뭐냐면은 사절단인데요. 그 우리가 사절단을 보낼 때 유난히 있잖아요. 믿을 신자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 사행단 이름에다가 믿을 신자를 많이 쓰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어딘지 아세요 혹시? 조선 후기 때는 통신사라고 했었어. 지금 이름은 수신사라고 한 거야. 어딘지 아시나? 일본이야. 친구 간에는 있죠. 너 나 믿지? 이런 말 쓰나 안 쓰나? 안 쓰죠. 야, 너 나 믿잖아. 이런 말을 누가 쓰는 거죠? 못 믿는 사이일 때 쓰는 거잖아요. 믿는 사이면 그 말 안 쓰죠.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믿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야, 우리 믿지? 우리 잘 믿고 지내야 돼. 이 말 한다고 그 말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일본은 배신의 명수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일본은. 그래서 일본에만 유난히 그 말을 많이 쓴단 말이야. 야, 오랑캐야. 우리 정말 신이 있게 지내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얘기를.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는 통신사라고 하고 이때는 수신사라고 한 겁니다. 수신사는 어디 갔었던 사절단을 말한다고? 일본 말하는 거. 언제부터 갔었냐면요. 이 조약을 체결할 때 있잖아요. 외국 세력들이 자기 친일파 만든다고요. 자기 나라 꼭 불러. 조약 체결할 때 한 번은 꼭 가요. 그건 반드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때 갔었던 게 1차 수신사고 사실은 자주 보내라고 했었어요. 일본 애들이. 자주 보내서 자주 교류하지 했었는데 4년 동안 안 갔던 거야. 4년 동안 안 갔다가 4년 뒤에는 이제 일본에서 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우리가 자진해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수신사는 누구 의도가 많이 반영된 거라고? 우리 의도가 반영된 거야. 우리 의도가. 가서 뭐 하겠다고? 애들 좀 공부 좀 하고 오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갔다 와서 이제 만든 게 뭐냐면요. 고등이집 안 먹고 해요. 관료는 누가 거의 다 채우고 있다고? 척사 세력들이, 유생들이, 우리 옛날 신앙인들이 유생들이 거의 다 채우고 있다면은 드디어 소수 뭐가 생기게 된다? 개화파 관료라는 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주 소수. 그러니까 이 유생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옛날 그 기구 이름이 뭐냐면요. 의정부라는 기구가 있었다면 이게 옛날 기구지. 의정부라는 게. 이게 의정부가 있었다면 의정부 안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 하는 사람들이다? 척사 관료들이고요. 의정부하고 대칭이 되는 신식 관료를 최초로 만들게 돼요. 이때 최초로 근대화를 추진하는 기구를 만든 게 뭐냐면은 통리 기무아문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자, 이 고종이 뭘 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거죠. 무슨 사업을 우리도 근대화 사업을 하겠다는 걸 표시한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있잖아. 기구는 만들었지만 통립기구만에 채용할 사람들이 없는 거야. 몇 명이나 왔다 갔다고 이게. 그래서 안 되겠어. 이 채용할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채용할 사람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배워야 되잖아. 다시 한번 보내. 이게 통립기구만이 했었던 제일 첫 번째 사업입니다. 뭐 하는 게? 대규모의 사절단을 다시 파견한 게예요. 이게 81년인데 우리가 사절단을 보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 주변국에. 아니 주변국이 없어 우리는. 옛날에는 만주, 중국, 일본 세 개라 했지만 이제 만주하고 중국이 하나잖아요. 그럼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어디 보냈다고? 하나가 일본이요. 하나가 청나라에 보내는데 이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일본에 보낸 것을 조사시찰단이요. 중국에 보낸 것을 영선사라고 하는데 자, 이 사람들 뭐 하러 간 거죠? 공부하러 간 거예요. 공부하러. 문물 배우러.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거 보러 간 겁니다. 저기 갔다 왔던 사람들 대부분 어디에 취업되게 해요? 일본 의정부, 이번 통립기념원. 통립기념원에 취업돼. 그거 목표로 보낸 거야. 그러니까 점점 우리나라 관료 중에 뭐가 이제 늘고 있는 거죠? 개화파 관료가 늘고 있는 거야. 개화파. 그래봐야 쪽수 아직 얼마 안 되겠죠? 여기 조금 바뀌고 있는 거고 여기는 천지가 뭘까요? 천지가 성리학자야. 천지가. 여기도 지금 시급한 거야. 여기도. 여기는 어떻게 바꿀까? 야, 이거를 조금만 더 일찍 했다면 좀 아쉽죠. 여기도 바꿔야 되는데 잘 안 바뀌어. 노력을 합니다. 일단 갑시다. 자, 저축을 통해서 대체로 어디는 일단 중앙관료청은 조금 바꿉니다. 그래서 관료청 내 이제 누가하고 누가 있는 거죠? 외세가 싫다는 척사관료가 있고요. 외세가 좋다는 외계 문명이 좋다는 개화관료가 존재하는 거야. 아직은 누가 열세고? 개화관료가 100% 열세입니다. 아직은. 그렇죠? 자, 그리고 있잖아요. 왕이 개혁할 때는 주도권이 얘가 잡아오려고 할 때는 이 사람은 정치제도, 경제제도, 사회제도, 문화제도는 체제 정비를 다시 할 건데 그중에 정치제도는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게 특징이었었죠. 후기 때 왕이 개혁할 때는 전기 때는 정치제도에 중앙제도, 지방, 군사교육 다 하는 거고 후기 때는 주로 뭐 위주에? 자기 사람 새로 채용하는 거. 자기 사람. 아시겠죠? 그 자기 사람 새로 채용할 때 지금은 이제 문신이 아니라 지금 성리학자 채용하면 안 되지 이제 이거 채용하면 병신이죠. 그건 그렇죠? 이제 누구 채용하는 거죠? 근데 신식 문물을 배우는 사람들 채용해야 돼 이제는. 자, 그거 채용했다면 하나 더 채용해야지. 하나 더. 군인도 채용해야지. 군인도. 지금 서양 세력도 뭐 하고 들어오는 거죠? 서양 세력도 지금 침략 세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종도 있잖아. 문호를 개방한다는 생각도 있지만은 서양 사람들의 침략성도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도 해야 되죠? 방어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옛날 말로 하면 문신 채용하는 거고 뭐도 채용해야 된다? 무신도 채용해야지. 무신도. 군제 개혁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했었던 게 채용이야. 채용. 근데 지금은 이제 유학 공부시키는 학교 만드는 게 아니야. 채용할 때. 옛날 같으면 학교 만들어갖고 공부시킨 다음에 채용했었는데 이젠 뭐 한 거다? 외국물 좀 먹고 오게 하는 겁니다. 외국물 좀. 그 외국물 좀 먹고 온 사람은 이제 뭐라 부른다고요? 자, 1번 문신, 2번 무신, 3번 귀족, 4번 개화파. 개화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군인 키우는데요. 군인도 이제 뭘 키우게? 이제 신식 군인들을 키워요. 신식 군인들. 조금 더 무장을 근대적으로 한 사람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군인은 없애려고 그래. 조선의 군대를 5군형이라고 하는데요. 5개 군대를 2개로 줄여버리고요. 그리고 별도의 군대인 별기군을 만들어갖고 이제 새로운 군인, 무슨 군인? 신식 군인을 만들어 갑니다. 이제는. 이게 화근이 됐어. 이게 대한민국이 최초로 했었던 개혁인데 최초로 했었던 개혁이 뭐라고요? 두 글자를 줄여보자. 뭐라고? 채용인데 이 채용이 문제를 일으킨 거야. 채용이. 채용해놓고 누구한테 차별하고 누구는 또 안 좋게 대하고 했었게? 새로 채용한 사람들 좋아하고 아닌 사람들 이제 배척하니까 아닌 사람들이 열이 받은 거야. 열이 받은 겁니다. 그중에 이 90군대가 있잖아요. 왜 나는 차별하냐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군란 일으킨 거야. 이게 82년의 군란인데 군란은 군인들의 단위죠.
군란인데 이게 요 해에 있었다 해서 파리군란이라고 하는 거야. 파리군란. 이 파리군란을 당시 시간 쓰는 방법으로 하자면요. 이모년에 있었던 군란이라고 해갖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이모군란이라고 하는 거야. 이모군란.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자, 이모군란은 너무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 저 사건 이후에 좀 많은 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중요한 게 정권이 한번 바뀌게 돼요. 자, 이모군란을 일으킨 주역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제 정치 세력을 이해를 정말 잘해야 되는데 정치 세력은 누가 있죠? 왕은 고종입니다. 왕은 이제 바뀌지 않아요. 계속 고종입니다. 그럼 고종 옆에 누가 있죠? 정치 세력 중에 외척이 있는데 와이프가 있고요. 이게 누구죠? 민씨 척족이 있고요. 이 민씨랑 대립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 왕의 아빠 대원군이 존재하고요. 언제든지 복귀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든지 복귀하려고 준비만 하고 있어요. 민씨는 민씨 척족들로 중앙정계를 다 채워나가고 있고요. 아시겠죠? 여기는 누가 존재하죠? 이 안에는 척사파와 개화파라는 관료가 있어요. 옛날에는 저 관료를 어떻게 구분했었죠? 옛날에는 저 관료를 문신이라고 하고 문신이 쪼개지는 게 사림이라고 하고 사림이 쪼개지는 게 붕당이라 했었다면은 이제는 걔네들은 통틀어 그냥 뭐라 한다? 척사파라고 할 거고. 그럼 이제 새로운 관료가 생겨나는가? 외계 문명을 접한 관료가 우리한테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관료가 개화파라고 분류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어디서 터진 거야? 난이. 이거는 관료가 일으킨 게 아니에요. 외척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누가? 군인들이 열받은가? 군인들이.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군인들의 난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지. 시골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나타난 것이다? 도시 군인들인데 중앙군입니다. 도시 군인들의 반란 하나가 터진 건데요. 이 사람들이 지들이 수습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권력이 누구한테 있었지? 민씨인가 대원군인가? 대원군은 끝났다니까 73년에 계속 민씨야. 이제 민씨 계속 민씨 척족들이 군인들이 받을 월급을 있잖아요. 안 주고 삥땅 치고 있었던가 애들이. 그러니까 걔들은 누구를 적으로 생각한 거죠? 민씨 개새끼들 다 죽여야 돼 하면서 막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씨들을 막 죽이고 다녔단 말이야. 민씨들을 막 죽이다가 자기들도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누구한테 부탁을 하냐면은 쫄쫄쫄쫄쫄쫄쫄 찾아와갖고 대원군한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 좀 살려달라고.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수습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는 이 군인들을 잠깐 잠재울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아빠밖에 없다 해갖고 고종이 왕한테 권력을 잠시 넘겨요. 고종이. 그래서 대원군이 한 달 정도 이때 다시 정권을 잡게 됩니다. 한 달 정도 잡게 되는데 왜 한 달이지 또? 뭔 일이 있었나? 민씨의 반격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반격했게? 국내 군인들로 진압하지 못한다면 누굴 부르면 된다? 외세를 부른 거야. 그러니까 민씨 일파가 정말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 정권 뺏길까봐 정권 뺏길 때마다 누굴 불렀다고요? 외세를 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외세를 부르면은 우리나라의 변수가 많아지게 적어지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변수가 많아지게 되는 거야. 경우의 수가. 걔들은 뭐 욕심 없나? 걔들도 뭔가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누굴 불렀게? 아니 우리 주변국이 없다니까 두 개밖에? 청나라 불러요. 청나라. 이 청나라 군대를 부르게 되는데 청나라 군대에 의해서 대원군이 잡혀갑니다. 그래서 한 달밖에 못한 거야. 자, 대원군이 잡혀가면서 우리나라 관료층 중에 이제 누구는 몰락한다라고 한다? 개화를 반대하는 관료들이 완전 몰락한다고 봐요. 아시겠죠? 자, 그래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은 생각지 않게 뭐를 가져온 계기가 됐다고요? 척사파 관료들을 제야로 쫓아내는 사건이 된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생각지 않게 어떻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의 쿠데타가 개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82년 뒤에는 좋은 상황일까 나쁜 상황일까? 이제 일 좀 해볼 만한 상황이 돼요. 적어도 어디는? 여기는 개화파밖에 없으니까. 여기는 척사파가 많아도 여기는 개화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근대화 정책은 83년에 다 나타나요. 83년에. 자, 한번 가봅시다. 이제 어디 바꿔야 되는 거지? 어딜 바꿔야지 우리나라 좀 바뀔까? 어디에 장애물들이 좀 많은 거예요? 여기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를 바꾸기 위한 어떤 정책들을 이때 처음 피거든요. 쟤는 무슨 수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 여기는 그래 좀 바꿨잖아요. 이제 왕은 바뀌었고, 왕은 72년 내지는 73년에 나는 개화 정책을 더 선호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왕도 원래 초반에는 척사였었어. 왕도. 근데 생각해보고 책 좀 보다 보니까는 세상이 이렇게 바뀐 거야? 나는 그럼 개화 바뀐 거야. 얘 바뀌었어. 여기도 바뀌었어. 생각지 않게 여기 바뀌는 것은 무슨 사건이 크게 기여했다고요? 임무군란이. 생각지 않게. 여기도 바꿔야지. 이제 여기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한번 머리에 있는 거 쥐어 짜볼래요? 한번.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그러니까 정부에 있지 않은 그냥 저 바깥에 장사미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서양 세력들에 대해서 그냥 조금 우호적이게,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좀 믿게 바꿀 수 있을까? 너무 성략에 물들어 버렸단 말이야. 이제 성략에 물들어 버린 사람들을 바꾸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지금도 한국 사람들 유교적인 마인드 강한데 저때 저게 가능하겠냐라는 거지. 그래도 방법이 없을까요? 얘네는 방법을 짜냈어. 여러분도 한번 짜내보세요. 뭐가 있을까? 면역체계야. 면역체계. 바이러스가 무섭지만 바이러스는 우리 안에 있단 말이지. 면역체계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자꾸 접하면 돼. 자꾸 접하면.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정말 무섭지만은 자꾸 접하면은 내가 그거를 그냥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니까. 자꾸 접하면은 그냥 그렇게 안 무서워 생각보다. 그런 건가? 그냥 옆에 있으나 마나 괜찮겠네. 그렇게 된다니까. 자꾸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계속 알려주는 거야. 계속 좋든 싫든 간에. 그렇게 해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을게. 여기는 대충 됐고요. 여기다 뭔가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서양 애들 나쁜 놈들 아니야 임마. 기독교 자세히 보면 기독교 배우는 애들은 병원도 많이 만들어주고 기독교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되게 좋아. 우리나라 병원 생기고 학교 생기고 얼마나 좋은데 공짜야 공짜. 얼마나 잘해주는데 어떻게 알릴까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은 뭐를 가지고 정보를 전달받고 하지? 책이라고? 휴대폰 아니야? 지금 휴대폰이라면은 그때는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저 때도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정보를 떨리 전파할 수 있는 기구, 도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 때도. 그게 뭐게? 신문을 처음 만들어요. 이거다 하면서 그걸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등신들이 신문을 만드는데, 신문은 전파가 목적이잖아요. 신문을 처음 만들었는데 뭐로 만들었게요? 순한문으로 만들었어요. 순한문. 그러니까 처음이니까 아직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신문을 만들었고, 신문만 한 게 아니다. 어쨌든 알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 사람을 계속 채워야 되지. 여기 현재 있는 사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얘들이 여기 채워줘야 되는데, 여기를 채워주려면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죠? 옛날에는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공부하고 있었지? 성략만 공부했었다면, 이제 성략 공부하는 사람 받아들이면 돼, 안 돼? 이제는 안 돼. 다른 공부하는 사람 받아들여야 돼요. 영어도 공부하고 이런 사람 받아들여야 돼. 그럼 뭘 만들어야 될까? 학교 만들어야 돼. 학교는 전문가 형성하는 거고, 신문은 여론을 형성하는 거고. 이게 처음 나타나게 돼. 이게 몇 년? 83년 그래도 되고, 뭐의 결과? 이모군란의 결과라면 더 좋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굵직한 사건을 기준으로 세워두고요. 이 기준 앞에 그 배경과 그 내용과 그 결과라는 카테고리를 만들면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기억은 이모군란 하나만 기억하는 거야. 이모군란 하나만. 아시겠죠? 이모군란의 배경이 뭐죠? 첫 개혁. 첫 개혁은 뭐라고? 채용. 근데 채용에 문제가 생겼어. 신집군이 들어왔다가 갈등이 생겼다. 뭐다? 군란 터졌다. 그 결과는 뭐다? 보수파의 몰락. 그래서 뭐로? 첫 근대화 정책을 무리 없이 추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언론이 처음 나타나고요. 학교가 처음 나타나는데, 학교는 두 가지가 있거든. 관립학교하고 사립학교가 있어요. 이게 처음 나타납니다. 하나만 더 할게.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 민중들이잖아요. 이 민중들은 저런 거 관심 없거든. 학교 만들든 신문 만들든 쟤들한테까지 전파 안 돼. 전파 안 돼.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기 힘든 놈들이 무슨 신문을 보고 있어요. 결국 누구밖에 못 보죠. 저거는. 그나마 유한 계층, 좀 한감을 누릴 수 있는 계층, 여유가 있는 계층만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밑에 쌍놈들까지 전파 잘 안 되죠. 저거. 쌍놈들한테 전파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한국 국민들이 일단 그런 정서를 공유해야 되거든. 서양 사람 만나는 게, 이 바이러스를 만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면역 체계만 조금 생기면은 괜찮을 수도 있다. 해야 되거든. 쌍놈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근대화는 뭐가 있을까? 먹고 사는 거지. 너 인마 농업 아니어도 먹고 살 수 있는 길 많아 임마. 알려주면 돼요. 농업 아니어도. 농업 아니어도 먹고 살. 오히려 너 돈 벌어도 더 좋아 임마. 알려주면은 알아서 막 따라올 거라는 거지. 알아서. 그게 뭐가 있을까? 산업이라는 거야. 산업. 새로운 산업을 소개시켜 주는 건데 여러분 근대 국가는 농업 중심 국가계 상공업 중심 국가계예요? 상공업이야. 그래서 상공업에 대한 정보나 실제 체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 민중들한테 있잖아요. 어려운 말로 막 뉴스 보내고 어려운 말로 막 인터넷 정보 만들었고 그 게시판에 올리니까 보세요. 누가 봐 그거를. 그 사람들은 뭘 해주는 게 좋다? 치킨집은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바꿔주는 거야. 외계 문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달나라에 사는 이상한 새인데 그거 튀겨보세요. 잘 될걸요? 그거 알려주면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고 그게 돈이 된다 느끼면은 나는 근대화가 좋아.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그냥. 그래서 새로운 산업을 소개해 준다. 아시겠죠? 이게 언제 처음? 83년이요. 그래서 제가 근대화 삼총사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근대화 삼총사.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 정책할 때마다 얘는 얼굴을 빼꼼하고 내밀 겁니다. 이게 근대화의 타이틀 같은 거니까. 이 근대화 삼총사는 근대화 정책 추진했다라는 시점마다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은 몇 년? 83년 그래도 되고 지금은 뭐 뒤? 임원군란 뒤에 처음 나타났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근대화 삼총사를 언교산이라고 할까요? 언교산. 아시겠죠? 계속 나타날 겁니다. 계속. 자, 근데 이거 완전 다 박살난다? 다 박살난다? 뭐 이렇게 어려운 거야. 시작했으면 쭉 가야지. 하다 또 말아 이거. 하다가 중단되는데 왜 중단되는 줄 아세요? 누가 또 겨들어오나? 누가 문제를 일으킬까? 왜 박살났을 것 같아? 아니야. 요새 아니야. 응? 외침? 외척? 아니야, 외척도 아니야. 전혀 생각지 않은 변수인데 방식을 두고 싸워요. 나 이런 방식 아니야. 나 이런 방식 아니야. 개화파 내 분열이 생겨. 개화파 내. 아니야, 분열 생긴 거는 이걸 반대한 건 아니거든. 이거는 다 동조하는데 개화파 내에 분열이 생겼다가 쟤들끼리 싸움이 생겨버리는데 그 싸움 끝에 개화를 파토내게 된 거예요. 그 개화파끼리의 싸움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84년에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1년밖에 못 가 애들은. 1년밖에 못 가.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84년에 있었던 개화파끼리의 싸움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84년을 그때 말로 하면 갑신년이거든. 그게 갑신년. 갑신정변이 다 쫓아놔. 잘 나가다 다 쫓아놓습니다. 그래서 개혁정책 추진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다 파토나요. 그래서 지금도 쌍욕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도 쌍욕하고 그랬었어요. 네가 오히려 악영향만 미쳤다고 개화에. 왜 잘 나가던 걸 쫓이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걔들은? 걔들 변명 한번 해볼까? 왜 그랬을까? 한 번씩 들어봤죠 이런 말. 갑신정변이라는 거. 개화 정책을 두고 둘로 나뉘게 되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들이 있잖아요. 젊은 층들이. 자, 한번 보세요. 개화파가 갈린 거야 이게. 그러니까 척사 세력들이 이제 쫓겨나니까 얘들밖에 안 남게 되니까 지들만 남게 되니까 갈린 건데 젊은 애들 소수가 있잖아. 좀 마음이 급한 거야. 좀 빨리 바꾸자라는 겁니다.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는 건데 이 대체로 온건개화파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천천히 하자라는 거거든요. 온건개화파는 그러니까 개화를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옛날에 그 보수 세력이었다가 그냥 분위기 바뀌니까 갈아탄 사람들이 많아갖고 그냥 개화 자체에 큰 욕심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야 그 원로급들 대신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둘이 대립하게 되는데 얘가 점점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장애물 같은 겁니다. 얘는 점점 이놈 새끼들이 너무 싸가지 없고 버릇없고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둘이 점점 싸움할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은 겁니다. 그 와중에 있잖아요. 저 중에 권력이 있는 애들은 온건팔까 급진팔까? 온건파고. 급진파는 대부분 20대 30대밖에 안 돼요. 심지어 10대도 있어. 어린 애들이야.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좀 설친 애들이고. 그 이게 하도 쪼아대고 이 새끼들이 하도 막 너무 나대고 하니까 그 온건계아파 사람들은 온건계아파는 원래 그냥 보수 세력이었었거든. 그게 그냥 갈아탄 거야. 지금 분위기 바뀌니까. 너무 나대니까 싫은 거야 그게. 그래서 쟤들을 이제 슬슬 쳐내기 시작했다. 자리 안 줘. 자리 안 주고 쳐내는 겁니다. 이렇게 쳐내기 시작하자 야 여기서 밀리면 우리 다 쫓겨나겠다라고 해갖고 몇 명이서 으쌰으쌰 해갖고 쿠데타 한번 일으킬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애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한 채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냥 왕만 잡으면 되는 줄 안 거야. 냅다 달려갖고 왕 딱 붙잡아놓고 이겼다 이렇게 한 거야 그냥. 근데 오래 못 갔단 말이야. 쿠데타는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성공하고 유지하려면은 군권을 장악해야 되거든. 장악을 못했어 이들이 그거를. 군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의 군대에만 의지했었게 이 젊은 놈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의 군대에만 의지했었어요. 일본이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군대 한 200여 명의 지원을 받아요. 근데 청나라 군대가 이때 들어왔었잖아. 언제 들어왔었죠? 이때 들어왔었잖아 이때. 이때 들어온 군대가 얼마였었냐면 3,000명이 있었거든. 그 3,000명 중에 절반이 있죠. 1884년에 프랑스하고 청나라하고 전쟁이 터졌어요. 이 베트남을 누가 가질 거냐를 두고 전쟁이 터진 건데 그중에 절반이 철수한 거야. 이 젊은 친구들이 이걸 기회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1,500은 남았잖아. 1,500은. 이 1,500 남은 군대가 결국 이걸 진압한 겁니다. 그래서 3일밖에 못 가. 이거 3일밖에. 누가 불렀는 줄 아세요? 요 온건계아파랑 같이 가는 집단이 누구게? 민씨일파거든. 민씨일파가 권력 다 잡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민씨일파의 전횡을 얘들이 싫어했었던 거야. 비판하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이 개새끼들 봐라. 이 조그만 새끼들이 민씨일파가 자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쟤들을. 그러니까 잘리는데 여기서 밀리면은 우리는 끝이다 해갖고 뭐 한 거다? 쿠데타를 일으킨 거야. 그때 있잖아. 미국 공사관에도 문의를 해보고요. 영국 공사한테도 문의해보고 우리 쿠데타 하려고 하는데 좀 군대를 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걔들은 거절했어요. 경거망동하지 마라. 나대지 마라. 근데 일본이 걔들은 속을 알 수 없는 애들이거든요. 도와주겠다 한 거야. 도와주겠다고 했다가 한참 싸움 중에 있잖아요. 이게 수가 안 맞잖아. 얘는 1,500이고 얘는 200인데 한참 싸움 중에 안녕 그러고 그냥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누가 지켜줘 자기를.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준비를 안 한 채로 한 거야. 그냥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야. 그래서 3일 만에 잡혀버려요. 다행히 있잖아. 다행히 일본으로 망명해갖고 다 뒤지진 않아요. 그 일본으로 망명할 때 일본 배가 애들 태워주긴 해. 그래서 살려는 줘요. 살려는. 그래서 정권을 3일만 잡았다가 일본 도망가 그냥 거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귀환한 사람은 귀환하고 뒤질 놈은 뒤지고 그래요. 젊은 애들이 정말 어이없이 그냥 3일 천하로 끝났던 3일 동안 정권 잡았었던 웃긴 사건이었었다고. 근데 이게 되게 재밌었던 사건이 얘들이 정권 잡은 동안에 우리나라를 어떻게 바꾸겠다라고 개혁안을 쫙 발표했거든요. 그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안이 된 거예요. 이 개혁안을 잘 분석하면 우리나라 개화를 추진하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분석하기 너무 좋게 된 거야. 그러니까 쟤들이 바꾸려고 하는 게 뭐였을까? 개화파들이 바꾸려 했었던 게. 그냥 제가 뭐였을까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얘기하면 된다고? 정경사문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들도 똑같이 이걸 했었던 겁니다. 체제 정비. 이제 새로운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내부의 적. 얘들의 적은 누굴까요? 개화를 가로막는 세력들. 누구죠? 보수판 당연히 맞고요. 적사판 당연히 맞고 누구도? 민씨일파도. 아시겠죠? 근데 이걸 추진하기에는 너무 짧았다는 거. 며칠? 3일 만에 끝났으니까. 다만 여기는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을 가지고 분석할 건데 체제는 몇 가지가 있죠? 정치체제, 경제체제, 사회체제를 얘들이 뭐를 지향했는가 이걸 살펴보긴 너무 좋다라는 거 저게.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할 건데
갑신년변이 어떻게 끝난다고요? 누굴 불러서? 청나라 군대를 다시 부른단 말이야. 부른 주체는 누구지? 항상 외국 군대 부른 주체는 누구죠? 민씨일파야. 그러니까 민씨일파가 청나라 군대를 불러서 이걸 다시 진압해서 끝나게 되는데 일본 놈들은 이제 죽서서 개죽꼴이 된 겁니다. 두 차례 난을 청나라가 진압하니까는 우리나라 이제 누구의 외압이 굉장히 커지게 되게요? 청의 외압이 너무 커지게 되고요. 그 청의 외압이 커지니까 누구의 세는 점점 약해지게 된다? 일본의 세는 점점 약해지게 돼요. 근데 어쨌든 일본 놈들은 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기 피해봤다고 힘 약한 조선만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그때마다 무슨 조약을 또 체결하게 됩니다. 그 조약은 이때 체결한 조약은 일종의 배상 조약이야. 뭐 줘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건져요, 얘들은. 그거 건지고 이때 체결한 조약을 한성조약이라고 하는데 돈 또 건져갑니다. 이때 체결한 조약은 이제 재물포 조약이라고 해갖고 둘을 구분해 둬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두 개는 배상 조약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있잖아요. 청나라한테 지금 밀리니까 청나라한테 얘를 설득해갖고 뭐 하냐면은 너 당신 이거 받지 않냐. 우리가 조선에 군대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중국하고 일본이 싸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청나라 설득해갖고 그러니까 우리 상호간의 군대는 철수시킵시다. 이거 너무 위험하다. 설득해갖고 군대 철수시킵니다. 청나라도 일본도 아직까지는 두 나라가 전쟁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둘의 군대를 철수시키는 성과를 내게 돼요. 일본은 이게 다야 이제. 그러고는 이제 일본은 짜질 겁니다. 일본은 거의 활동을 좀 못하게 될 거예요. 이게 갑신년변의 결과다. 아시겠죠? 자, 요까지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용을 좀 채워 넣어보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요거 지우지 마시고요. 요 상태에다가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쑥쑥쑥 집어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만 쉬었다 봅시다.